여러분 잘 쉬었나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 거주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자, 개인으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즉 개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로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축구 선수죠. 이게 중국에서 활약한 선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30억 원이 넘는 중국에서 받은 이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아서 9억 원의 소득세를 이제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법원에서 1심, 2심에서도 이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맞다, 이제 판결이 난 거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중국에서 활약한 이 축구 선수는 뭐 9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뒤바뀐다 그러면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겠죠. 자, 이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죠. 자, 이 A씨죠.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해 받은 연봉이 33억 6천만 원이었고,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2016년도 소득세 신고액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프로축구 A는 결국 2016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 주소가 없고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아마 중국에서만 소득세를 신고를 해도 된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뭐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봐서 국내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축구 선수 A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중국에서 소득세를 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관청이 거주자로 봐서 다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자, 그러면 동일 소득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과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소득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봐서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그 세금만큼은 차감을 하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씨, 프로축구 A씨 같은 경우는 뭐 2016년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뭐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중국에서 거주지를 마련했고 약 1억 6천만 원을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이 A씨는 이렇게 중국에서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 프로축구 A씨가 이런 세무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2016년도에 중국에 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혼자만 가지 않고 국내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모두 중국으로 데려갔겠죠. 자, 그러면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모두 중국으로 데려갔으면
국내에 주소도 없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하지도 않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고 자, 왜 국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이미 다 중국으로 데려갔기 때문이죠. 자, 그랬다 그러면 비거주자에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렇다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고 결국 중국에서만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끝이 났을 텐데 결국 본인만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가족들은 생계를 하는 가족들은 국내에다가 그냥 두고 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근거는 뭐 소득세법은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A씨 가족들이 뭐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중국에서 받은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점이 고려돼서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 국내 거주자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이 됐고 미리 어떤 세무 상담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 이 국내 소재 아파트 뭐 전세 주면 되겠죠. 전세 주든지 아니면 월세를 주고 가족들을 전부 중국에서 데려가서 중국에서 생활을 했으면 결국 비거주자로 봐서 우리나라 소득세를 이렇게 9억 원을 추징당할 일이 없는데 본인만 가고 가족들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로 봐서 소득세가 9억 원이 부과가 됐고 그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고 뭐 2심에서도 적법한다고 판단이 됐고 아마 이게 작년에 그 기사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 그 과세 요건이 바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과세 요건이라고 했고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과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살펴봤죠. 자, 그래서 소득세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으로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9가지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소득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과세표준은 바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 직접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소득세는 결국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자, 이것을 과세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바로 세액, 얼마의 세액이 되는지 산출되는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세표준은 결국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산정을 하는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겁니다. 자,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해서 분류과세를 채택한다고 했고 그 분류과세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이라든지 금융투자소득은 어느 시점에 매우 큰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 소득을 갑자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높아지는 세금을 부담하게 너무 높아져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그러한 문턱 효과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바로 분류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 이것을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은 이 6가지 소득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는데,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차감한 게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과세가 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표준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 2월 결손금을 빼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해주면 바로 금융투자소득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 과세 요건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득세의 표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됐으면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세액이 산출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금액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죠.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의 세율, 즉 10억 원에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54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산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1,2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6%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 15%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누진공제 108만 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4%, 8천만 원 초과 1억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38%, 3억 원 초과 5억 원이다. 그러면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다. 그러면 42%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각각의 구간에 누진공제를 차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2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 1,500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이, 그러니까 세액 산출이죠. 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이 된다고 해서 그걸 줄여서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얼마냐?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이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자, 파란색으로 된 이 구간이죠.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원은 현재 8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즉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8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몇 프로의 세율이냐?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에 얼마를 차감하냐면
1,490만 원을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1억 원에서 세율 3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산출세액으로 2,010만 원이 산정이 된다는 거죠. 2,010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종합소득 산출세, 만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이 구간 8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과세표준 1억 원에서 세율 35%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득세에 대한 과세 체계, 소득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그 소득세에 관련된 강의 순서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볼 거죠.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즉 2023년부터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보고, 자, 이번 학기 소득세법에 대한 강의는 마쳐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종합소득세의 과세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자, 개념적인 종합소득세 과세 구조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결국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소득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듯이 종합소득 금액, 즉 6가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라든지 세액감면을 차감을 하면 결정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이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기납부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할 세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6가지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자소득금액, 소득금액 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즉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를 차감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는데 수익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를 차감해주는 그 경비를 바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소득금액부터 살펴보죠. 자,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금, 금전 사용의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익금액 그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익금액, 배당 수익금액 그 자체가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배당 수익금액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릇수업이라는 것을 더해줍니다. 자, 이게 귀속법인세인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개인 주주는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배당을 하게 되면 개인 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으로 봐서 배당 종합소득세도 과세가 되는, 두 번 과세되는, 즉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소득세, 자, 종합소득, 그러니까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바로 귀속법인세, 즉 법인세로 납부한, 즉 배당받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 주는데, 자, 그것을 바로 귀속법인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귀속법인세, 즉 귀속법인세, 법인에서 발생된 그 배당 소득 금액에 대한 그 법인 귀속 법인세를 배당 수익 금액에 더해주고, 그 더해준 수익 금액은 바로 공제세액 감면, 그 배당 세액 공제로 차감을 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조정 방법인 겁니다. 그런 조정 방법의 일환으로서 바로 그릇수업이라는 귀속법인세를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배당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수익 금액, 배당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 금액, 배당 수익 금액 그 자체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다만 배당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릇수업을 더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즉 사업 수익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즉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주면 바로 사업소득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줘야 되는데, 자,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해서 근로소득공제를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그 필요경비와 비슷한 개념인데, 필요경비,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산된 필요경비, 즉 법에서 얼마만큼만 필요경비로 수익금액에서 차감을 해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바로 근로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자, 근로소득금액 별로 뭐 급여겠죠.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법에서 인정해준 근로소득공제만 차감을 해주냐? 자, 바로 소득자가 근로소득, 즉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는 급여를 총급여가 1억 원 똑같죠. 근데 A는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버스비가 1년에 100만 원 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만약에 실제 경비로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자, 그러면 A는 총급여 1억 원에 필요경비로 교통비 들어간 거 100만 원을 빼주겠죠. 자, 그런데 B는 동일하게 A와 1억 원의 연봉이지만, 연봉 1억 원을 받지만 매일 택시를 타고 갑니다. 매일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감으로써 교통비가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빼주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연봉은 동일한데 A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B는 택시를 타고 다님으로써 실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준다 그러면 그 A와 B가 어떻게 다니느냐, 교통수단이 어떻고,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옷도 사 입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한 지출 규모가 어떻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근로소득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한 요건을 맞춰서 필요경비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바로 근로소득공제라는, 필요경비와 유사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법정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서의 그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 그 근로소득자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1,000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각각의
필요경비,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가 제각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로 규정함으로써 일정 그 수익금액, 연봉, 총급여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연금소득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소득금액도 이 근로소득금액과 마찬가지 이유로 연금수익금액, 즉 총연금 수령액에서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바로 연금소득공제, 즉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서 연금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즉 연금수익금액, 총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연금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서 연금소득공제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금액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 수익금액 총액, 즉 기타 소득으로 발생된 수익금액 총액에서 이 기타 소득 수익금액을 기타 수익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 즉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기타 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소득금액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해주는 그 기타 소득이 있고, 80% 필요경비를 차감해주는 기타 소득이 있고, 60% 필요경비를 차감해주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다음 시간에 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 순차적으로 이제 나머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각각 살펴볼 겁니다. 자, 이 6가지 소득금액을 다 살펴보면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산정이 되죠. 이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6가지 소득을 각각 살펴보고 이 소득의 범위라든지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득공제, 즉 종합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종합소득공제를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세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학습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종합소득 금액을 살펴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살펴봄으로써 이제 이번 학기 강의가 마쳐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학습을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6가지 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각 이제 소득금액 산정 방법, 그 다음에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한 범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살펴볼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죠.